내 남편은 모 그룹 계열사의 과장이다. 남편은 지금 중국 출장 중이다. 남편 회사에서 설립한 중국 현지 회사의 관리 책임자로 남편이 중국에 파견을 나간 것이다. 여보, 미안하게 됐어. 한 석 달쯤 중국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어머, 그렇게나 오래요. 남편은 6월 달에 출장을 가면서 빨라도 8월에나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업주부인 나로서는 남편 없는 따분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결혼한 지 2년째 접어든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했다.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후에 IMF인지 지랄인지가 터져서 회사 구조조정의 틈바구니에서 잘린 것이다.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면 한 사람은 퇴사를 해야 한다는 이상한 룰이 생겨서 울며 겨자 먹기로 퇴사를 한 것이다.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겐 아이가 없다. 나는 아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편은 약하다. 그러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그래야 아이가 생길 것 아닌가? 남편이 출장을 가고 얼마 후에 여름이 돌아왔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도시에서 여름을 난다는 건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 남편 없는 여름을 슬기롭게 보낼 방법을 생각하다가 시댁으로 가기로 했다. 시댁은 강원도 바닷가에 인접한 촌 동네이다. 도시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동해 아니니 남해 아니니 바닷가로 피서를 떠나는데 나는 시댁에 가면서 피서까지 겸해서 즐길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8월 초순에 남편 고향인 강원도 시댁으로 내려갔다.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호라비인 세든 남자 이경재라는 사람과 그리고 늙음하게 시아버지가 술집 작부를 건드려서 얻은 남편과는 배 다른 시동생이 살고 있다.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서 시집에서는 농사도 좀 짓고 경재씨는 작은 고깃배로 고기도 잡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의 가정환경 설문조사란에 보면 부모님 직업을 묻는 란이 있는데 아마도 내 남편은 농수산업이라고 써 넣어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는 시댁에 내려와서 경재를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남편과 비교를 하게 되었다. 남편은 키는 킨 편인데 체격이 바짝 마른 약골 타입이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타입의 남자로 보면 된다. 바짝 말랐지만 왠지 카리스마도 있어 보이고 또 굵은 뿔테 안경을 써서 지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류의 남자들 말이다. 그러나 막상 부대끼면서 살아보니 남편은 내가 바라던 타입의 남자가 아니었다. 머리도 좋아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입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과장 자리에 올랐으니 어느 모로 보나 능력은 있는 남자이다. 그런데 남편은 잠자리에 영 형편이 없다. 그러니 난 속으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도 있겠다.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3명이나 있었다. 키도 남편보다는 작지만 여자치고는 큰 축에 속했고 얼굴도 제법 반반한 편이었으며 내가 생각해도 몸매도 그럴듯하다. 약간 마른 듯 하면서도 나올 곳은 적당히 나온 모델 같은 몸매이니 내가 매력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도 말길 부탁드린다. 경재씨와 남편을 비교하다가 이야기가 엉뚱한 삼천포를 빠져버렸다. 경재는 거인이다. 남편 집안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를 비롯하여 모두 키가 큰 편이라 남편의 형제들도 모두 키가 크다. 그런데 남편이 바짝 마른 약골 타입이라면 경재씨는 거대한 고릴라 타입이다. 그대로 씨름판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당당한 몸을 가지고 있다. 키 195cm에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나가는 거인이다. 경재씨는 훌륭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늦게까지 호라비이다. 노총각 소리를 듣다가 겨우 어렵게 중국 연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스운 일이지 경재와 결혼한 중국 연변의 조선족 여자가 경재씨 엄마가 준비한 목돈과 결혼 패물 등을 다 챙겨서 달아나 버린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여자는 중국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은 여자였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기 결혼에 당한 것이다. 그 후론 경재씨는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호라비로 생활하고 있다.
시댁에 내려가니 시댁에서는 나를 무척이나 반긴다. 서울 사는 이쁜 며느리가 왔다면서 시부모님은 무척 살갑게 대해주셨다. 시골 생활은 몇 가지의 불편 사항이 있다. 우선은 화장실과 변변한 샤워 시설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불편이다. 시댁에 내려간 지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이다. 점심때쯤 뱃일을 나가셨던 경재씨가 돌아왔다. 경재는 아무래도 내가 있으니 마음 놓고 집 한쪽 구석에 수도꼭지를 틀고 샤워를 하지 못했다. 나는 집 뒤쪽 우란에 심어놓은 푸성귀라도 뜯을 요량으로 집 뒤쪽으로 가다가 기겁을 했다. 경재가 집 뒤쪽의 우란에서 커다란 고무통에 물을 담아놓고 샤워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몸이 비대하니 보고 놀랄 건 없었는데 마침 내가 집의 뒤쪽으로 돌아갈 그 순간에 망측한 모습을 봐버린 것이다. 가슴이 두근거려지고 얼굴이 붉어져서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벗어났다. 경재는 내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아주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시댁 식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경재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그렇기는 경재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경재는 뱃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 동네 어귀에 있는 공판장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곤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님을 붙잡고 한동안을 신세 한탄을 하며 술을 더 마시고 잠이 들곤 했다. 경재를 본 그날 나는 또 그와 얼굴이 마주치는 것도 부끄러워서 일찍 내 방에 돌아와서 잠을 청했다. 잠은 오지 않고 점심때 본 경재가 내 머릿속을 빙빙 돌았다. 정말 불순한 생각이지만 이상한 생각도 했다. 그러다가 더 망측한 생각이지만 경재와 만난다면 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 생각을 하자 달아올랐다. 얼마쯤 잠을 잤을까? 잠결에 무언가? 그래서 잠을 깼다. 그 바위덩이 같은 것은 사람이란 건 금방 알 수 있었다. 놀라서 고함을 지르려는데 무언가 솥뚜껑같이 커다란 것이 내 입을 막아버린다. 그러면서 내 귀에 대고 그 바위덩이 같은 사람이 말을 한다. 접니다. 경재씨 군. 나는 풀밭에서 뱀을 본 사람 마냥 깜짝 놀랐다. 경재는 입에서 역한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었다. 경재의 손에서는 물고기 비린내가 났다. 그 냄새도 역했지만 경재의 술 냄새도 역해서 비위가 상했다. 그 냄새들 때문에 더욱 참을 수가 없었다. 거인의 힘도 센 경재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다. 경재는 무척 당황하는 눈치다. 난 머릿속에선 자꾸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런 후 왜 눈물이 나는 걸까? 경재는 담배를 찾아서 문다. 담배를 한 대다 피우더니 그러면서 미안하게 됐소. 시끄럽게 떠들어봤자 서로 창피한 일이니 조용히 하셔. 경재는 그렇게 말해놓고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 다음 날까지도 옥신거리고 허리는 아팠다. 영문도 모르는 시어머님은 내가 몸살이라도 난 줄 알고 아침에 전복죽을 써왔다. 오전에 경재는 뱃일을 나가고 시부모님은 농사일을 하러 나가셨다. 어제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았다. 내 방에 누워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데 시동생이 날 찾아왔다. 형수 많이 아프세요? 형수,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예. 도련님 무슨 할 말이요? 그러자 시동생이 잠시 머뭇거린다. 그리고는 말을 한다. 형수, 어제 저녁에 다 봤어요. 어제 뭔 짓 하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도록 현기증이 느껴졌다. 시동생은 내 방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 다 봐버린 것이다. 이런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도련님의 입을 막기 위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제의 수치심이 또 솟아오른다. 겨우 몸을 추스려서 그날 오후에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영문을 모르는 시부모님께는 몸이 안 좋아서 올라가 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물론 정말로 몸도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제 경재씨와 시동생을 마주칠 용기가 없어서였다. 두 사람을 어떻게 본단 말인가? 내가 시댁에서 나올 때 시동생과 경재를 마주치지 않은 건 어찌 보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시댁에 들를 일이 걱정이다. 남편은 얼마 후에 내게 전화를 했다. 일이 많아져서 2달 더 중국에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것이다. 나는 요즘 집에서 혼자 와인 같은 걸 마시고 취하면 경재씨를 생각한다. 경재씨를 생각하면 아직도 늘 마음이 울렁거린다. 그러나 다시 경재씨와 시간을 보내기는 곤란할 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은 저보다 4살이 어렸는데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IQ가 보통 사람들보다 살짝 낮은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었거든요. 7살 아이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동생은 남들에게 돈을 뺏기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저항 한번 못한 채 탈탈 털리고 돌아오기 일쑤였어요. 저는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동생이 너무 가엾고 답답해서 늘 속이 상했죠. 이 바보야, 언니가 뭐라고 했어. 누가 네 걸 뺏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버텨야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오면 어떡해.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야. 빌려준 거야. 걔가 다음에 만나면 꼭 준다고 했어. 걔가 누군데? 어? 누구지? 기억이 안 나. 봐. 너 누군지도 모르잖아.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걔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밥 사먹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걔가 너무 불쌍해서 돈 줬어.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어떡해. 그런 건 전부 거짓말이야. 널 속여서 돈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미안해, 언니. 앞으로는 절대 너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언니 옆에 꼭 붙어있어. 알겠지? 동생은 제가 지켜야 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리 아파도 떼어낼 수 없는 제 몸의 일부 같은 존재였죠. 동생도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부모님보다도 저를 더 믿고 따랐어요. 이렇게 서로에게 애틋한 우리 자매에게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 2분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천의 고아가 된 우리 자매는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다행히도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꽤 크게 짓고 계셔서 최소한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실 정도는 되었기에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한창 부모 손이 필요할 나이에 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돌보면서 학교 생활을 해나가기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공부를 꽤 잘했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검사가 되기를 바라셨죠. 저 역시 법의 수호자인 정의의 검사가 되어 제 동생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등쳐먹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명문 법대에 무사히 입학했고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쁜 와중에도 어린 동생을 챙기며 열심히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없이 둘이서만 살아온 지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러 제 동생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언니 손에서 아픈 곳 없이 잘 자라준 동생이 그저 고마웠죠.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친 동생은 복지관을 다니며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와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언니는 사랑이 뭔지 알아? 뭐? 사랑? 뜬금없이 웬 사랑 타령이야? 나 사랑이 뭔지 궁금해. 알고 싶어. 아이고, 네가 사랑은 알아서 뭐하게. 언니, 나 사실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뭐라고? 사랑에 빠져? 누구랑? 어떤 남자가 나보고 너무 예쁘다고 날 사랑한대. 언니, 나 너무 행복해. 그 남자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막 떨려. 이런 기분이 사랑일까? 저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바보같이 순진한 제 동생이 또 누군가의 꿰매 속아 넘어간 게 아닌가 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 여자를 사랑이니 뭐니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돈을 뜯어내는 건 기본이고, 나쁜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유흥업소에 팔아먹기까지 하는 나쁜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전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동생을 지켜야만 했어요. 이 바보야, 잘 들어. 이 세상 남자들은 전부 사기꾼 아니면 늑대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어? 그 남자 뭐하는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알아들었어? 아니야, 언니. 우리 상우 씨는 그런 남자 아니야. 얼마나 착하고 멋지다고. 동생의 눈빛을 보니 상우라는 그 남자한테 아주 단단히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죠. 저는 급한 마음에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그 남자 어디서 만났어? 뭐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그랬더니 동생이 뾰로통해져서는 정말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언니가 직접 물어봐. 왜 나한테 화를 내? 안 그래도 상우 씨가 언니 만나고 싶다고 했어. 만나서 결혼 허락받고 싶대. 뭐? 결혼 허락? 지금 둘이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제가 어떻게든 동생을 뜯어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동생의 마음은 이미 사랑이라는 바다에 풍덩 빠져있더군요. 기어이 상우 오빠라는 사람과 약속을 잡아와서는 장소와 시간을 저에게 통보해주는 겁니다. 할 수 없었죠. 제가 그 남자를 만나 똑부러지게 거절하고 다시는 제 동생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요. 제 동생의 보호자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동생이 알려준 약속 장소는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갈비집이었는데 정원이 딸린 제법 큰 곳이었어요. 커피숍도 아니고 뭐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동생 손을 붙들고 약속 장소로 들어섰죠. 그리고 갈비집 직원이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가서는 정말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상우라는 그 남자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중년의 남녀가 함께 앉아있더라고요. 어리둥절한 저를 보고는 중년의 여자가 얼른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우리 수정이 언니시구나? 상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수정이라뇨? 대체 누구신데? 난 상우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이쪽은 상우 형이고. 우리 도련님이랑 수정이가 잘 지내는 게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저도 수정이 집안에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나왔어요. 괜찮죠? 형과 형수의 첫인상은 일단 서글서글하고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았습니다. 잔뜩 경계했던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죠. 이렇게 양쪽 집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분위기가 꼭 상견례하는 것 같네. 우리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저랑 우리 바깥 양반이랑 상호를 아들처럼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도련님 키우느라 우린 자식도 안 가졌어요. 제 동생이 사랑에 빠졌다는 상호라는 남자는 나이가 제 동생보다 한 살이 많고 지적장애 3급이라 동생과 같은 복지관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복지관이라더라고요. 일단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서 전 안심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지적장애가 전혀 티가 안 날 정도로 멀쩡한 데다가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무엇보다 눈웃음이 선하고 착한 인상이더라고요. 우리 도련님 지적장애가 있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에 운전면허증도 있어요. 게다가 착하고 성실하고 한 여자밖에 모르는 순정파예요. 둘이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해 줍시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어서요.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너무 소중한 동생이고 아직 남자를 만나기엔 어린아이인 것 같아서요. 저도 우리 도련님 키우면서 숱하게 고생을 해봐서요. 수정이 언니 분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젊은 아가씨가 부모도 없이 장애까지 있는 동생을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키워놨으니 이제는 동생이 여자로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죠. 품을만 끼고 있는다고 그게 사랑인가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는 수정이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줄 거예요.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정말로 둘이 결혼이라도 시키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천생연분을 만났는데 시간 끌어 뭐예요. 얼른 결혼시켜야지. 수정이 언니만 허락하면 결혼 준비는 우리 집에서 다 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시켜요? 제 동생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맞아요. 둘이서만 살라고 신혼살림 내주는 건 나도 불안해요. 우리 애들 몸만 컸지. 사실 둘 다 애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식처럼 동생처럼 끼고 보살피면서 데리고 살려고요. 그리고 둘 다 바리스타 일도 배웠으니까 앞으로 조그만 카페를 하나 차려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갈비집에서 일 배운다 생각하고 일해도 되고. 네? 여기서요? 네, 여기 갈비집. 사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거든요. 수정이는 나한테 맡기고 언니도 언니 인생 찾아야죠. 동생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사실 저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는데 1차 시험에서 2방이나 낙방하면서 의기소침해진 상태였어요. 복지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법고시인가 뭔가 어려운 시험 준비한다며? 동생 데리고 공부하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러지 말고 말 나온 김에 상호랑 수정이 결혼시켜버립시다. 그게 서로서로 다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상호랑 수정이는 사랑 찾아서 좋고 수정이 언니는 자기 인생 찾아서 좋고 나는 딸 같고 동생 같은 동서 생겨서 좋고. 얼떨결에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마치고 동생을 데리고 나오는 제 마음은 정말 착잡했습니다. 뭐가 정말 동생을 위하는 길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막말로 앞날이 불투명한 고시생인 제가 동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 살 집이며 앞으로 밥벌이며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정아, 너 정말 상우 씨랑 결혼할 거야? 응, 나 상우 씨랑 결혼해서 같이 살 거야. 그럼 언니랑은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원래 결혼하면 남편 따라가서 남편이랑 사는 거야. 내가 언니랑 평생 살 수는 없잖아. 저는 깊은 고민 끝에 동생을 결혼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부대 사람도 좋아 보였고 집안도 경제력이 있어 동생이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물론 제부의 형과 형수도 좋은 사람 같았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데 말릴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 동생은 20살 어린 나이에 제 품을 떠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대신 혼주석에 앉은 저는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동생의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제 동생이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나 싶어서요. 이게 아마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겠죠? 동생의 손윗동서도 같은 마음인지 제 손을 붙들고 저처럼 울더군요. 아유, 둘이 잘 어울리는 거 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고마워요, 사돈처녀. 하나뿐인 동생을 이렇게 곱게 키워서 우리 집에 보내줘서요. 사돈처녀, 이제 수정이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정말 친동생처럼 잘 보살필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으면
수정이 정말 예뻐하셨을 텐데. 내가 시부모님 옷까지 대신해서 우리 수정이 많이 아껴줄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우리 수정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동생이에요. 부디 어여삐 여기시고 잘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제 동생 걱정은 내려놓고 사돈 처녀도 자기 인생 살아요. 고시 준비만 하다가 늙어서 처녀 귀신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그래? 결혼식을 마친 동생은 제부가 어렸을 때부터 살고 있다는 형네 집에 신혼차림을 차렸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한 집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동생이 보내온 집 사진을 보고는 걱정을 한시름 놓았어요. 동생이 살게 될 집은 정원이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이더라고요. 집 자랑을 한다고 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동생의 목소리는 행복 그 자체더군요. 언니, 우리 집은 여기 2층 집이야. 1층은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쓰시고 2층은 오빠랑 내가 써. 여기 오빠랑 내 방도 있고 침대도 있고 TV도 있어. 우리 집 정말 좋지? 그래, 너무 좋다, 수정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뭐 힘든 건 없어? 응,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너무 예뻐해 주셔. 오빠도 잘해주고. 잘 지낸다니 다행이다. 그래도 만약에 힘들거나 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알겠지? 응, 알겠어. 언니도 잘 있어. 그렇게 동생은 결혼해서 제품을 떠났고 저는 본격적으로 사법고시 준비를 했죠. 그리고 1년 만에 사시를 패스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게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조차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 탓도 있지만 제가 짬을 내서 전화를 해도 어찌된 일인지 동생과 잘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문자하는 법을 배웠는지 동생은 문자로 간간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잘 있다, 어디로 여행을 갔다, 뭘 먹었다. 대부분 그런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동생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저는 안심하고 제 일에 몰두할 수가 있었죠. 초임검사라 정말 퇴근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그렇게 저는 사건에 파묻혀서 그리고 동생은 신혼재미에 푹 빠져서 저희 자매는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 채 3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된 건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행복하기만을 바랬던 동생에게 다시 한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였죠. 연락을 받은 저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연락을 해온 건 동생의 손윗동서였습니다. 사돈 처녀, 나예요. 수정이 손윗동서. 어머,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수정이 잘 지내죠? 바빠서 요즘 통 연락을 못했어요. 아니요. 잘 못 지내요. 아유, 세상에. 빨리 여기 장례식장으로 좀 와주셔야겠어요. 네? 장례식장이요? 댁에 무슨 병고라도 있나요? 글쎄 우리 서방님이 상우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예? 제부가요? 아니 어쩌다가 갑자기 왜요? 사고요. 교통사고. 우리 수정이는요? 수정이는 괜찮나요? 저는 정신없이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는 썰렁한 빈소에는 상복을 입은 제 동생과 동생의 손윗동서만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있더라고요. 수정아, 수정이 너 괜찮니? 언니 많이 바빠서 못 온다더니 여기를 어떻게 왔어? 당연히 와야지.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언니 바쁘다고.
우리 형님이, 언니는 바빠서. 동생이 뭔가 얘기하려는데 동생의 손윗동서가 얼른 말을 막고 나서는 겁니다. 아야, 사돈천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사람을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 서방님이 저 세상 사람이 됐지 뭐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내외랑 서방님이랑 동서랑 다 같이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났어요. 네 분이 한 차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운전을 누가 했는데요? 서방님이요. 아니, 우리 제부만 사망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멀쩡하단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수정이랑 저는 뒷자리에 타고 있어서 다친 데 하나 없이 멀쩡해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우리 집 양반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우리 서방님만 그렇게 됐네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부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밤인데다가 제부가 운전미숙으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제부가 들이받은 상대방 차량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아니, 밤길에 그것도 위험한 고속도로를 왜 제부더러 운전을 하라고 시키셨어요? 도대체 왜요? 우리 서방님이 원래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도 우기는 바람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수정아, 너는 괜찮아? 정말 다친 데 없어? 저는 동생을 붙들고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동생은 긁힌 곳 하나 없이 멀쩡하더라고요. 다만 사고 때문인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수정이가 많이 놀랐는지 사고 당시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도 안전벨트를 잘하고 있어서 안 다친 게 어디야? 우리 서방님만 불쌍해서 어떡해. 결혼해서 잘 살고 있겠거니 믿고 안심했는데 동생에게 이렇게 큰 비극이 닥치다니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동생은 충격에 휩싸인 듯 별 말도 없이 그저 멍하게 넋을 놓고 앉아만 있더라고요. 동생과 제부가 워낙 금슬이 좋았던지라 동생의 상실감은 더욱 큰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가여운 동생을 혼자 둘 수 없어 초상을 치르는 내내 동생 옆을 지키며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제부를 모신 후 저는 동생에게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수정아, 언니랑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 집에 가봐야 제부는 없어. 이 세상 사람 아닌 거 너도 알잖아. 그치만 난 상우 오빠랑 살던 집으로 가고 싶어. 거기가 내 집이야. 수정아, 언니가 안심이 안 돼서 그래. 당분간만이라도 언니랑 같이 지내는 게 어때? 아니야. 나 우리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수정아, 정신 차려. 지금 이 상황에 무슨 할 일이 있다는 거니? 그러지 말고 언니랑 가자, 응? 싫어. 싫다고. 그러자 동생의 손윗동서가 얼른 나서서 동생을 거들더군요. 사돈처녀 관둬요. 수정이도 결혼을 했으니 엄연한 출가 외인인데 남편 저 세상 떠나자마자 친정으로 데려가는 건 좀 아니죠. 그러면 우리 상우 서방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당분간만 제가 데리고 있다가 몸 좀 추스르게 하고 바로 보내면 안 될까요?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지. 수정이는 이제 곧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데려갈게요. 사돈 처녀는 빠져요. 나 괜찮아, 언니. 상우 오빠랑 같이 살던 우리 집으로 돌아갈래. 가서 오빠 물건도 정리하고 또
해야 될 일도 있어. 동생은 그렇게 같이 가자는 저의 손길을 뿌리치고 동서와 함께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뒤로하고 돌아가는 동생을 보며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비록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말았지만 한 남자의 아내로서 끝까지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동생의 깊은 사랑이 느껴져서 더는 말리지 못하고 동생의 뜻대로 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부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동생이 너무 걱정됐던 저는 무작정 동생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해도 통 받지를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었거든요. 너무 슬퍼서 우울증이라도 온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동생의 손윗동서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니 동생이 보내준 사진대로 깔끔하게 잘 지어진 2층 주택이 나오더군요. 계세요? 마침 대문과 현관문이 모두 열려있어 살며시 들어갔는데요. 안에서는 대청소라도 하는지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을 윽박지르는 손윗동서 목소리가 밖에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예, 수정아, 너 자꾸 고집 피울 거야? 내 말 들어야지. 안녕하세요. 저 수정이 언니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사돈처녀.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남의 집에 올 때는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게 예의 아니야? 더구나 사돈댁인데.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수정이가 연락이 통 되질 않아서 걱정이 돼서요. 근데 무슨 대청소 중이신가 봐요? 보다시피 지금 좀 바빠요. 손님 맞이할 정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동생네 집안은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난장판이었어요. 갑자기 방문한 게 미안해질 정도로 모든 물건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뭐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찾는 중이세요? 그게 아니고 서방님 물건을 좀 정리하는 중인데 수정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네요. 아주 힘들어 죽겠어. 네? 수정이가 고집을 부리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죽은 사람 물건을 끌어안고 안 버리려고 저난리지 뭐야? 죽은 사람 물건은 다 태워줘야 해. 그래야 우리 서방님이 극락왕생하지. 이승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미련 잔뜩 갖고 있으면 죽은 사람이 좋은 데로 못 가는 거라고. 내 수정이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 내가 이렇게 속이 터질 수밖에요. 상황을 보니 동생의 손윗동서가 제부의 물건들을 정리하려는데 동생이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수정아, 그러지 말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너 마음 아픈 건 잘 알겠지만 이러면 너만 힘들어져. 형님 말씀 들어야지. 싫어. 이건 우리 상우 오빠 거야. 절대 안 돼. 형님한테도 안 줄 거야. 동생은 제부의 옷을 끌어안고 절대 놓지 않더라고요. 억지로 빼앗으면 수정이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것 같았습니다. 저 아무래도 억지로 빼앗으면 수정이가 더 흥분할 것 같은데요. 수정이도 슬픔을 추스를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사돈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직 제부 떠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 아직은 보내기가 쉽지 않겠죠. 아유, 이렇게 사정 다 봐주다가는 우리만 점점 힘들어진다고. 시적장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고집센지 사돈처녀도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한 달이면 충분하지? 더 이상 무슨 시간이 필요해? 사건 조사도 다 마무리된 마당에. 참, 사건 조사가 끝나셨다고요? 그럼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피해자랑 합의 같은 건 어떻게 된 거죠? 사돈처녀가 그건 알아서 뭐하게 해요? 법 공부 좀 했다고 아는 척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인데 남의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말아요. 되지도 않는 공부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에휴, 언니나 동생이나. 동생의 손윗동서는
제가 사실을 패스하고 검사가 된 걸 아직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 사실은 제가 검사라는 걸 말하려는데 동서가 갑자기 거칠게 저를 밖으로 내몰더군요. 아무튼 오늘은 날이 아니에요. 여기 정리되고 나면 다시 연락할 테니까 나중에 다시 와요, 사돈처녀. 얼떨결에 대문 밖까지 밀려난 저는 집안에 가방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떠밀려 나오면서 가방을 통째로 놓고 나와버린 거죠. 하는 수 없이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는데요.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군요. 글쎄 그 동서라는 여자가 제 동생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고 있지 뭡니까? 인연이? 언니 있다고 대들어? 아니에요, 형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수정아! 저를 본 동생의 동서는 깜짝 놀라며 주춤하더군요. 뭐야, 아직 안 갔어? 그런데 제 뒤로 어떤 여자 하나가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계십니까? 여기가 한상우 씨 댁 맞죠? 그 여자를 본 동생의 손윗동서는 저를 봤을 때보다 몇 배는 더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여긴 또 왜 찾아왔어요? 이제 조사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좀 있어서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경찰이었는데 제부의 교통사고에 뭔가 의문점이 있어서 조금 더 조사를 하러 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한상우 씨가 술을 마셨나요? 글쎄 몇 번을 얘기해요. 저는 술 마시는 걸 못 봤는데 아마 저희 몰래 저녁 먹으면서 한 잔 홀짝 한 모양이죠. 그러니 그렇게 큰 사고를 냈지. 한상우 씨가 지적장애 상급이던데 굳이 운전대를 맡길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서방님이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팍팍 우겨서 그랬다니까. 지난번에 참고인 조사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분은 한상우 씨 아내분이라고 하셨죠? 이분도 진술하셨나요? 얘는 머리가 모자란 애야. 지적장애가 있다고요. 한마디로 바보라고, 바보. 사고 충격으로 그날 일을 제대로 기억도 못해요. 저는 제 동생을 두고 막말을 하는 동생의 동서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뭐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모자라네? 바보? 지금까지 내 동생을 그런 취급하면서 데리고 산 거예요? 게다가 애를 왜 때려요? 우리 수정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도 손 한 번 안 대고 곱게 키운 애예요. 당신이 뭔데 내 동생을 때려? 우리 수정이 더 이상 이 집에 못 둬요. 제가 당장 데려갈 겁니다. 가자, 수정아. 저는 동생을 데리고 당장 그 집을 나왔습니다. 동생은 손에 들고 있던 제부의 겉옷 하나 덜렁 걸치고 빈손으로 집을 나오고 말았죠. 현장에 경찰이 있어서 그런지 동서라는 여자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동생은 비로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는데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전 정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손윗동서라는 여자가 지금껏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거의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갈빗집에서 일을 배우게 하겠다더니 제부와 제 동생을 데려다 숯불을 피우고 불판 닦는 일을 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시켰다더군요. 그것도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무보수로요. 상우 오빠가 월급 달라고 하면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막 때렸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장가 보내느라 돈 들어간 거 다 갚으라고 막 무섭게 화냈어. 그래서 우리 둘 다 돈이 없었어. 방도 처음에는 2층에 있는 좋은 방에서 살게 했는데 나중에 부엌 옆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쫓아냈어. 그 방은 너무 춥고 깜깜했어. 형님은 맨날 소리 지르고 집안일도 전부 나한테 시키고 갈비집에서 불판 닦는 것도 나 시키고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 언니. 그럼 언니한테 연락을 하지 그랬어. 언니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했잖아. 근데 형님이 내 핸드폰을 뺏어갔어. 뭐? 핸드폰을 뺏었다고? 응. 언니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나랑 전화 못한다고 했어. 수정이 네가 가끔 언니한테 문자 보냈잖아. 간간히 잘 지낸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거 아마 우리 형님이 보낸 걸걸? 나는 문자는 어려워서 잘 못 보내. 뭐야? 핸드폰도 뺏고 대신 너인 척 날 속이기까지 했다고? 정말 이 여자 안 되겠네. 애를 데려다가 노동력 착취해, 임금 갈취해. 핸드폰까지 뺏고 널 4층에서 현직 검사한테 사기를 쳐? 언니가 너희 동서라는 여자 가만 안 둘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다음날 당장 동생이 살던 집에서 만났던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저 역시 제부의 죽음과 교통사고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어요. 전 제부의 사고부터 철저하게 파헤쳐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동부지검 김수현 검사입니다. 한상우 씨 교통사고 사망사건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검사님께서 왜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사실 조사도 다 끝난 사건이라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사실 사망한 한상우 씨가 제 제부입니다. 사망자 아내인 김수정이 제 동생이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밝혀주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어서요. 그게 뭐죠? 그때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들어봤는데 사고 차량이 뒤에서 차선을 물고 달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영락 없는 음주운전 차량 같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운전자였던 한상우 씨 부검 결과 알코올은 한 방울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술에 취해 있었던 건 오히려 한상우 씨 형, 한상철 씨였죠. 뭐라고요? 형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요? 네,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의심스러워요. 게다가 사고 차량은 조수석 쪽이 굉장히 심하게 파손됐는데 반대편에 있던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럼 형사님 말씀은 저희 제부가 운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정황상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되기는 한데 결정적인 물증이 없네요. 피해 차량 운전자는 뭐라 하던가요? 사고 직후에 수상한 움직임 같은 거 못 봤대요? 그게 피해 차량 운전자는 한상우 씨 차가 뒤에서 들이받은 직후에 잠시 기절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사고 이후에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대요. 사고 난 이후 상황을 못 봤다? 네, 뭔가 많이 구리죠? 확실히 구리네요. 그러니까 담당 형사의 추리를 정리해보자면 제부의 형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사망한 제부와 자리를 바꾸고 마치 제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도 목격자도 찾지 못해서 사건이 이대로 끝날 위기라는 거였죠. 이때는 CCTV나 블랙박스도 요즘처럼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형사님들도 증거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사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생에게 다시 한번 사건이 나던 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정아, 사고 나던 날 말이야.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어떤 거? 정말 제부가 운전한 게 맞아? 기억이 잘 안 나.
미안해, 언니. 내가 형님한테 아주버님이 운전한 거 아니냐고 말했는데 엄청 혼났어. 절대 아니라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했어.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잘 모르잖아, 언니. 미안해. 상우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아니야,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자책하지 마, 수정아. 근데 그날 놀러 갔던 거 아니야. 뭐? 그럼 어디 갔는데? 갈비집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 결혼하고 나서 가족끼리 놀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너무 무심했어. 언니는 너가 시집가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줄만 알았어. 이게 다 언니 잘못이다. 그런 결혼 애초에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해. 이제 다시는 너 아무 데도 안 보내. 언니가 꼭 지켜줄 거야. 저는 동생을 끌어안고 후회와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나쁜 여자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어린 동생을 그런 집에 시집보내 고생을 시키고 과부를 만들었다니.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뭐라고 하실지 정말 부모님 별낯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던 그때 동생이 정말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근데 언니, 그날 내가 형님 몰래 사진을 찍었어. 뭐? 뭐라고? 상우 오빠 카메라로 내가 그날 밤 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정말이야? 응. 나중에 언니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어놨거든. 동생은 얼른 일어나서 동선의 집에서 나올 때 걸치고 나온 제부의 옷을 가져오더군요. 그 옷 주머니 안에서 동생이 꺼내준 것은 다름 아닌 소형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증거가 담겨 있었죠. 이거 상우 오빠가 복지관 선생님한테 빌린 건데 오빠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다시 돌려줘야 하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으라고 했어. 그래서 오빠 옷 속에 잘 숨겨놨지. 근데 형님이 자꾸 찾아내려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어서 무서웠어. 그런 거였구나. 잘했다. 우리 수정이 너무 잘했어. 수정이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언니가 이걸로 나쁜 사람들 꼭 벌받게 할게. 이제와 생각해보니 제가 동생을 찾아 그 집에 간 그날도 동서라는 여자는 이 증거품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동생을 쥐잡듯이 잡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제야 뭔가 앞뒤가 안 맞던 퍼즐이 들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당장 두 부부를 검찰 조사실로 소환했습니다. 물론 제 신분은 숨기고요. 부부는 난데없는 검찰 소환에 많이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찔리는 것이 있는지 괜히 흥분해서 오버액션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더라고요. 다 끝난 사고를 가지고 언제까지 사람을 괴롭힐 작정이에요? 경찰에서 조사 다 끝내고 사건 종결시켰는데 왜 또 검찰에서 사람을 불러대냐고. 우리 박간 양반 지금 병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 거 다들 알죠? 이러다가 사람 도로 아프기라도 하면 검찰에서 책임져 줍니까? 예? 담당 검사가 누구야? 당장 검사 나오라고 해. 저는 조사실 문을 열고 두 부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제가 튀어나오니까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사돈처녀. 사돈처녀가 여기는 웬일이야? 뭐 현장학습이라도 온 거야? 뭔 검찰청에 현장학습이 있어? 지금 장난해?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아가씨 말고 담당 검사 불러오라고. 여기 왔잖아요. 뭐야? 제가 이 사건 맡은 담당 검사라고요. 추가로 조사할 게 있어서 두 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소란 그만 피우시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주시죠.
아니, 뭐야. 그러니까 사돈처녀가 검사란 말이야? 어머머, 아유, 사법고시 공부한다더니 정말 검사가 된 거야? 네, 저 진짜 검사 맞으니까 이제 그만 놀라시고요. 조사 시작해도 되겠죠? 아, 이것 봐, 사돈처녀. 알다시피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차 사고가 나서 가족을 잃고 우리까지 죽을 뻔했다고. 우리도 따지고 보면 피해자야. 안 그래요? 가해자는 우리 서방님인데 우리 서방님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인 걸 어떡하라고. 가해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 뭐 그런 거잖아요. 경찰에서도 그랬어요. 가해자가 사망했으니까 상속 안 받으면 책임질 일도 없다고. 그래요? 법에 대해서 꽤 잘하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나 봐. 공부는 무슨 공부? 경찰에서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럼 이걸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실까요? 저는 조사실 책상 위로 미리 준비한 사진 몇 장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물론 동생이 제보의 카메라로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진을 본 두 사람은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런 사진이 어떻게 찍혔지? 동생이 찍은 사진 속에는 그날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너무도 선명하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자, 사진 잘 보세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 한상철 씨 본인 맞죠? 이게 전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백미러에 본인 얼굴 선명하게 찍혔는데 모른다고요? 이거 당신 맞잖아. 조수석에 앉은 건 우리 제부 한상호고, 당신이 그날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다음에 동생 사망한 거 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그날 병원 기록 보면 한상철 씨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사고 당시 한상철 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119 구조대원의 증언도 있고요. 당신 지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거야. 그래놓고 죽은 동생한테 죄를 덮어 씌우기까지 한 거라고.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동서의 손이동서는 물러설 줄을 모르더군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사고가 난 후에 운전자를 바꾼 게 아니라 운전자를 바꾸고 나서 사고가 난 거라고. 우리 집 양반이 운전하고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서방님이랑 교대했고, 그 후에 서방님이 사고를 낸 거야. 사고 난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우기실 줄 알고 아주 확실한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미리 와서 조사를 받고 간 제 동생의 증언 영상 일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조수석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제 남편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끌어내려서 운전석에다가 앉혔어요.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정신 차리고 빨리 옮기라고 시켰어요. 상우는 어차피 죽었어. 죽은 사람이 다 안고 가야지. 그럼 깔끔하잖아. 뭘 꾸물거려? 당신 살인자 돼서 감옥 갈 거야?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은 그날 자기 동서가 현장에서 한 끔찍한 말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이야. 수정이 머리가 모자란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저 말이 제대로 증거 효력이나 있을 것 같아? 저 모자란 년이 하는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냐고! 그건 그쪽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재판 때 판사님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참고로 자폐아나 지적장애 아들의 증언이 받아들여진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이는 지적장애가 아니라 경계선 지능일 뿐이에요. 장애 등급 같은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불려 같은 게 언제 저런 사진을 찍었어? 그만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있을 줄 알고 온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는데 저걸 어디다 숨겨뒀던 거야?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말 조심해요. 이번 교통사고 건이랑 별개로 당신이 내 동생 데려다가 노동력 착취하고 임금도 제때 지불 안 한 거, 핸드폰도 뺏고 나한테 동생인 척 문자 보내고 사기친 거 전부 민형사상으로 고소 고발해서 따로 죗값 치르게 할 거니까.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굴 착취해?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들이 전부 증언했어요. 우리 수정이랑 제부 데려다가 돈 한 푼 안 주고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밥값은 해야지. 무슨 대단한 공주마마를 모셔왔다고 집에 고이 두고 놀고 먹게 해? 그러려고 내 동생 데려갔어요? 노예처럼 일 시키려고? 자식처럼 동생처럼 잘해주겠다더니 불쌍한 애를 이용해 먹긴 하고, 게다가 동생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죽여놓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해? 당신들한테 동생네 부부는 대체 무슨 의미야? 아무리 그래도 혈육이고 가족이잖아.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가족이니까 이날 이때껏 키워주고 사람 만들어줬지. 당신 동생도 내 덕분에 시집이라도 한번 가본 줄 알아. 그 모자란 애를 누가 받아줄 것 같아? 당신들 정말 끝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네. 여기 이 사람들 당장 구속시켜요. 도주 우려도 있고 또 증거 조작하고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어서 구속수사해야 됩니다. 네, 검사님. 구속이란 말이 나오자 그제서야 그 여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구속이라니요. 우리 바깥 양반이야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인 거 맞으니까 구속된다지만 전 왜요? 전 잘못한 거 없잖아요. 네? 지금 한상철 씨가 운전하다 사고 낸 거 증언하신 겁니다. 그래요. 그건 맞는데 왜 나까지 구속하려고 그러냐고. 왜? 본인 죄는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여자는 조사실을 나서려던 저를 붙잡고 늘어지며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사돈처녀. 아니 검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몸이 아파서 감옥에는 못 가요.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자식 같은 동생들을 나눠 가진 각별한 사돈지간 아닙니까? 저 정말 수정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일 시킨 거? 아이 그거는 내가 살림을 너무 못하니까 일 좀 가르치려고 그런 거지. 내가 애 괴롭히려고 구박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수정이한테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네? 검사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응? 제발요. 응?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법정에서 하시죠. 거기서 시시비비가 다 가려지겠죠? 잘못한 거 없으니까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렇게 구속된 두 부부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지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는 중입니다. 제 동생의 증언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수정이는 자기의 증언 덕분에 남편이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수정이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수정이가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카페를 여는 건 수정이의 오랜 꿈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거든요. 물론 남편과 함께 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해나가겠다고 해서 대견하고 기특한 마음뿐입니다. 언니, 상우 오빠가 하늘에서 지켜봐주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나 잘할게. 진짜 잘할 수 있어. 물론 예나 지금이나 동생은 바보입니다. 바보 중에서도 아주 착한 바보죠. 동네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공짜로 커피를 막 드리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가는 청소부 아저씨나 택배기사님께도
가끔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씩 공짜로 막 드립니다. 제가 속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이 바보야. 그렇게 다 퍼주면 뭐가 남니? 넌 뭐 땅 파서 장사하냐? 그래도 어떻게 해.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씩 선물해주고 싶은데. 그런 동생을 보며 전 깨달았어요. 동생의 카페가 늘 적자인 이유는 동생이 경계선 지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저 동생의 착한 천성 때문이라는 걸 말이죠. 동생의 착한 마음이 때묻지 않도록 언제까지나 동생 옆에서 제가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힘든 일을 겪고 한층 더 단단해진 저희 자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